기자였습니다. 분이라는 시간이 길지가 않죠. 좀 아직 기자들이 좀 보이긴 한데 곧 금방 들어오시리라 생각하고 3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식 박사님 바로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앞에 세션 말미에 와서 토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국방 문제, 군대, 군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무겁지요. 또 최근에 전국이 이렇다 보니까 착잡한 신경들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 인권 문제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군 인권 상황과 관련 정책 홍보가 크게 부침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급기야 인권위가 대통령의 인권을 걱정하느라고 국민과 장병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세션에서 우리 군인들의 인권에 관련해서 토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인권 차원에서 군의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추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군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신장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제안해야 할 것인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지연된 시점에서 시작하면은 저희가 4시 50분경까지 진행될 것 같고요. 발표는 3분이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릴까요? 저기 열군 상임활동가 신재욱님, 그리고 젊은 여군 프롬 전미선님, 그리고 박정훈 대령 공동 변호인단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요 세 분이 각각 전반적인 군대의 인권 상황, 그리고 성차별이라든가 성폭력 관련 실태,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위한 문제를 차례대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략 한 15분 정도씩 드릴 텐데 플로어에서도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말씀해 주실 의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좀 간명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재욱님 발표 바랍니다. 네. 먼저 발표 맡은 신재욱이고요.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백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자분께서 신명을 밝히지 말고 직함과 신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여기 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셔서 제가 대신 발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발표를 하고 나중에 제가 가능한 선에서 만약에 질문 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할 곳은 218쪽이고요. 먼저 218쪽에서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에서 2024년까지의 군인권 상황을 담은 내용이고요. 2022년에 이제 공군 고 이해남 중사가 사망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군대는 국방부가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움직이니까요. 군대는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군인권 전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국방부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좀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내놓은 좀 전향적인 방안들이 많이 퇴색되는 타협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방부도 위원회를 그냥 상황 사건에 대해서 여론 반정하지
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해서 사실상 위원회의 역할과 성과가 많이 제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권보호관이 이제 군인권 옹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되게 사실 좀 큰 개혁이었는데 그게 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이때 세 번째 발표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등으로 계속 좀 군인권 보호 체계가 왜곡되거나 무너지는 그런 퇴보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번으로 넘어가서요. 군대 내 인권 관련 주요 제도 변화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군사법원법 개정과 3대 범죄 관할 이관이고 2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모든 군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던 것을 3대 사건, 사망 사건, 그리고 성범죄 사건, 그리고 입대 전 범죄 사건 등의 3대 범죄 재판 수사를 이제 민간으로 이전했고요. 평시부터. 네, 그런 게 좀 가장 골자고요. 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부터는 이제 무조건 다 민간 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은 원래는 시민사회 안에서는 평시 뭐 1심 법원, 2심 법원 다 군사법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후퇴했고 또 비군사범죄 관할 전면적으로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들 등을 요구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민간으로 관할 이전에 3대 범죄가 이제 좀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법적 개념이 좀 모호하고 관할 부분도 여기저기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좀 사망 사건에 연관된 그런 관련 관할이 좀 곳곳에 흩어지는 결과를 이루어서 오히려 좀 군사망 사건 유가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는 좀 수사와 재판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만든 결과를 넣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쨌든 다 평시로 돌려야 된다라는 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설치 운영은 사실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는데요. 2014년에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가 됐고 그 군인권보호관을 어디에 소속시킬 것이냐라는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금처럼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등이 나왔는데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위에 설치하겠다는 걸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고 이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계기로 결국 국가인권위에 실제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입법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새로 증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담하는 것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있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군인권보호관은 원래 좀 제대로 실시되었다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불시 부대 방문 조사권도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요. 네, 그리고 좀 그래도 군인권보호관 도입으로 조금 이제 평가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이제 사망 사건 발생 사실을 이제 국방부가 보호관에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통지 받으면 보호관을 보좌하는 군인권보호 소속 직원들이 사망 사건 발생에 현재 입회해서 초기 절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초동 수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민간 경찰이랑 검찰 역시 이제 현장에 입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1월부로 이제 김영엄 상임위원이 부임하였는데 문제점들은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또 국내뿐 아니라 유엔 특별보호관도 이제 2024년 6월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우려를 표하는 좀 공식 외교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2018년부터 이제 몇몇 부대에서 시범 운영되다가 2020년부터 전 부대에서 실시하고 일과 후부터 9시까지 밤 9시까지 사용 가능한 걸로 되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제 병사들이 근무 시간이나 당직 근무 원래 휴대전화를 사용한 일부 사례를 부각시켜서 다시 그 국정과제로 내왔던 것들을 백지화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병사들뿐 아니라 간부들한테서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임에도 병사를 휴대전화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책임을 묻고 방지책을 세울 것이냐를 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2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국가배상법 유가족 유죄를 청구권 보장은 네, 이때 이 글쓰님께서 글 쓰실 당시에는 아직 이제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개정 전까지는 네, 군인과 경찰에 대한 어떤 이중 배상 금지 조항 헌법에 있는 그러니까 가령 사건이 났을 때 재해보상금이나 연금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그걸 이중 배상을 하면 안 된다 국가가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 국가의 배상 외에도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져서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23쪽이고 이제 그 앞쪽에 아래에 있는 표는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군대 내 총 사망자 수가 2021년 103명, 2022년 93명, 2023년 7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자살자 수는 2022년 83명, 2022년 70명, 2023년 79명 등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유의미한 지표는 전체 사망자 중에 병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고요. 반면에 장교, 부사관 등 간부는 57%에 달하고 또 군무원 사망자도 10%에 달한다는 점을 요즘 초급 간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계속 좀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물론 병인권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걸 같이 하면서 이제 특히 좀 초급 간부 그리고 군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부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세 번째 발표에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225쪽, 224쪽에서 255쪽 넘어가는 사안인데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군기훈련 가혹행위 사망사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고 12사단 신병교육도에서 이제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인해서 각 훈련병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같이 한 6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는데 각각의 이유로 군기훈련을 받고 하지만 이제 규정에 위반하는 원래는 이제 군기훈련 처음에 부중대장의 지휘에 이제 완전군장 하에서 연병장 걷기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중대장이 좀 과도하게 완전군장을 하고 선착순달 획기 그런 것들을 지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하는 사실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피해자분은 사망을 했고 네, 이 시기에는 또 구형이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이제 검찰이 중대장, 부중대장한테 10년, 7년 각각 구형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낮게 5년, 3년 선고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대라나 군의관 응급실 수입 사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의료계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그래서 많이 전공의들이 일선을 많이 이탈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235명의 군의관을 민간 병원 응급실에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이게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취급을 한 거죠. 하지만 군대에서도 또 민간에서도 둘 다 이제 모두 부정적이고 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2020년에 이제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전체 군의관이 그때 당시에는 한 2,381명 수준이고 그 10%에 해당하는 인력이 이제 파견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10%에서도 그러니까 군의관 전체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04명에 불과해서 사실은 이제 파견 인력의 다수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이 진료 행위를 했을 때 과실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법적 보호 장치도 전혀 마련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실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응급실에서 군의관이 환자 입원 동의서 접수나 인턴 정도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진료 과정이나 치료에 직접 동원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법적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을 갖고 실제 현장에서도 민간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으로 넘어가면요. 사실 이게 원래는 2022년 국방백서에 포함됐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때는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국방정책을 담은 국방부에서 내는 국방백서를 했는데 전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 변희수와서
내용. 네.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이제 순직 인정이 돼서 좀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고 해서 아마 넣으신 것 같고요. 아마 관련 사건은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이 시민사회랑 함께하면서 2021년 10월에 승소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강제징용도 위법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국가인권위가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그래서 2023년 3월에 국방부 전공 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으로 재분류해서 했지만 한 좀 전형적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변희수하사는 대종현충원으로 이장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반성하는 부분을 내야 되는데, 이제 국방부가 그 사건을 계기로 국방연구원에 이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연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20년 말에.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관련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정책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난 군대 내에서 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군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개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어서 뭐 성차별 문제, 성폭력 관련 문제, 그리고 초급가부 문제라든가 대체육 문제, 여러 가지 다른 인권 현안들이, 군인권 현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주제 발표를 이어서 듣고요.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하면서 의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미선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미선입니다. 저는 군대 내 성차별 및 성폭력 실태, 양성평등을 넘어서 성평등이라는 제목으로 집필을 했는데요. 다음 장 넘어가실까요? 그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군대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군대 통수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리더들의 발언은 어떤 뭐 제도나 법 이런 거보다는 현장에서 더 강한 저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 사회 뭐 여가부 폐지라든가 군대 내에서의 그런 문제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시민 국방백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그냥 공적인 조직, 나라를 지킨 조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려는 기준인 거죠. 최저 기준. 그래서 저는 군대 내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 문제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공적인 활동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더 포용적이고 평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번에 또 말씀하시던데 군대가 지금 앞에서부터 뭐 안보 전략 막 이런 거에 다 얘기하시는데, 아까 김성경 교수님, 저는 그분이 여성분인지 몰랐는데 오늘도 여기 심포지엄 이거 할 때 또 내가 여성이라 가지고 되게 좀 실수하면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렇듯이 군대는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남성이 보편적 인간이라는 그런 전제가 가장 오래 지속된 공간이기도 하고, 저도 여군으로 이제 20년 정도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성차별 받는 거는 내가 군대에 맞지 않는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저 스스로도 내면화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제가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집필을 하게 되었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성차별인데요. 그냥 제도적으로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차별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저 여군 간부 비율을 보면 군대 내에서 2016년에 5.5%였고 2022년에 8.8%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군대 내에서 야 이거 되겠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9%로 초과 달성을 했더라고요. 과연 국방부의 의지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간부 중에 여성이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여성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서 이제 제도상으로는 동일하게 이제 경력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여자쌤들 많지만 교감쌤들 남성이 많은 것처럼 이제 남성들이 버리고 간 그런 군대의 빈자리들을 여성의 그냥 숫자로 채우고 있지 않은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아야 될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제 보조적이고 지원 업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돌봄의 역할의 연장인 업무들에 배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뭐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내에서 이제 돌봄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 집중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 보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게 되고 그래서 성별 불평등이 재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성희롱 성폭력 실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군대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은 증가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제도 개선도 있었고 조직도 만들어졌는데 성희롱과 성폭력은 증가하고 있을까? 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 내에서나 아니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혐오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혐오가 너무 악화되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지 생각하시나요? 않을까 싶어요. 아닌가요? 그런 의견이 좋은 의견, 예,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박 대령님은 혹시 우리 사회나 군대에서 성폭력, 성희롱이 감소하고 있을까요? 제가 전역한 지가 한 20년 넘어가지고 네, 느낀 상황. 잘 모르겠지만 조직생활을 하는으로서 사회에는 성폭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네. 우리 조직 특성상 그것이 체계화되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뿌리가 내리면 미국처럼 감소가 될 수가 있다. 감소 추세가 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제도나 문화는 사회로 확장되면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그 젠더 폭력은 암수 범죄라서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체감으로는 군대에서 다 물어보면 우리 행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식 그 통계 신고된 걸 들여다보면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감소 추세가 있고 밖에 민간의 그 통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범죄들이 폭력 범죄, 재산 범죄 같은 것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성폭력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것들이 증가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엄청 의견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난다. 군대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증가의 신호를. 그죠? 그래서 결론은 알 수 없다. 모습을 바꾸고 있다. 폭력은 저도 감소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딥페이크 사건들 그리고 이번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신념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폭력이 감소하지 않는구나.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뀐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제 실태 조사를 보면 뭐 성희롱 같은 경우 여성 여군 여기 군무원하고 막 있어서 이렇게 좀 근데 여군이 10% 이상이죠. 성희롱 피해, 성폭력은 범죄도 이제 남성 통계상으로는 거의 0%가 수렴하는데 여군은 여전히 0.8%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태는 이렇고요. 그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 변이수하사 강제 전역 조치 이후에 뭐 이런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여전히 그거에 대해 가지고 깊이 뭐 군대에서 준비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군형법상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시민사회에서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군형법 92조 6 추행 관련해서도 2018년 서울 북부지법 그리고 2022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뭐 영일 숙소,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 이런 것들은 군기나 공동체 생활에 직접 침해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23년에 또 이것을 이제 처벌하는 것은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려서 좀 인권 후퇴라는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천천히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데 묻습니다. 그러면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거든요. 어떤 제도를 해야 되느냐.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미군의 제도를 가져와야 되냐라고 해서 뭐 미군 제도 다 들여다봤는데 미군도 우리보다 더 크게 성폭력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사람들도 그 제도들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도가 중요하다고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도 작년에 막 엄청 얘기를 하시는데 제도는 물론 중요한데 그 제도를 만드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제도는 또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군대 내에서 많은 조직이 있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고 실질적으로 그 매뉴얼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매뉴얼을 숙지 못했다라는 그걸 보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실행 의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군인권 보호관을 만들어 놨더니만 지금 그 인권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작 보호해야 될 병사들이나 야전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장군들의 인권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국군 통수권자, 국방부 장관, 지휘관들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의 이런 감시의 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군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만 때리면 군대를 변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경쟁,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쟁, 파시즘 교육 이런 데 내면화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아무리 교육한다고 해서 그리고 군대에서도 제 생각에는 그런 간부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 교육에서 독일에서 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 하는 시민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대 변화는 사실 없다고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군 간부들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지시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사랑이 넘쳐서 우리 병사들한테 가지 않을까. 우리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듯이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계엄 사태 때 저는 그 장군들 명단을 쭉 보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게 육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엘리트주의. 저는 엘리트주의가 그 민주주의의 대척점, 거의 반대말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성을 갖추지 않으면 아까 앞 시간에 말씀해 주신 분들이 군 복무할 때 장애인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복무하고 일할 수 있게 우리 군대에서도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엘리트주의를 없애는 거. 그걸 위해 가지고 이번 계엄 이번 뭐 탄핵 정국이든 이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사회 대개혁을 위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그 군대 내 엘리트 주의를 좀 깰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기자님 발표하시면서 군대 내 성폭력이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프로에 던지기도 하셨는데 저도 군 관련 일을 한 30년 넘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여러 분들을 병사서부터 총장들까지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을 좀 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군의 그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거의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주관으로요. 그런데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이 증감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전수조사로 여군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 한국군 내에 그런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이 엄존하고 있다.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게 그 언론에 보도되면서 군이 질타를 받고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지면은 군이 뭔가를 이렇게 막 이제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기도 하고 그런 시기에는 이런 관련 신고건들이 성차별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병영 내 그 가혹행위라든가 부당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병영 문화 측면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고가 폭증합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은 또 다시 이제 잦아듭니다. 사실은 문제는 늘 있었고 그것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결국은 그걸 보면서 그런 문제가 엄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엄존하고 있는 문제가 엄존하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소수자 문제, 그 트랜스젠더 문제에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각 군에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고요.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칫하면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 말씀은 아직까지 군에서 이 성소수자 군인들을 포용하기 위한 준비가 별반되어 있지 않다. 발표 자료에도 있었던 것처럼 국방연구원 제가 몸담았던 데이기도 합니다만 국방연구원에 이 관련 연구를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후속 조치가 관련 정책들이 취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아직 준비가 굉장히 좀 미흡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위원 문제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접 그 변호활동에 나서고 계시는 김기현 변호사께
상세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현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발표 기회를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 자리는 저희 같이 변호인단에 계신 하주희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서 제가 대타로 오게 됐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원고를 기준으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요, 책에서 288쪽에 있습니다. TV로 아마 최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최해병 사망 사건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개략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사족인데 최상병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최해병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둘 다 맞는 말이고 뭐 둘 다 적절하고 어느 한쪽을 쓴다고 뭐 부적절하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뉘앙스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최상병은 공식적으로 최숙은 상병이죠. 일병이었다가 순직했으니까 그 1계급 진급해서 추서가 상병 추서가 돼서 상병이니까 최상병이라 부르는 거고요. 최해병은 해병대 소속이기 때문에 최해병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뭐 굳이 육군이나 공군 출신들은 뭐 이렇게 해병처럼 따로 이렇게 부르는 말이 없는데 왜 해병이냐 하면은 좀 특이하게 해병대는 계급으로 서로 호칭을 하질 않습니다. 병사들이 뭐 일병이건 뭐 병장이건 뭐 이병이건 상병이건 간에 서로를 호칭을 할 때 그냥 해병이라고 불러요. 나보다 선배면 해병님, 땡땡땡 해병님, 그리고 후배면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뭐 홍길동 해병 이렇게 호칭을 해서요. 아마 최숙은 해병은 살아생전에 해병으로만 불렸지 뭐 2병, 1병, 3병으로는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해병이라고 부르는 면도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많이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23년 7월 19일에 그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1사단 포칠대대 최숙은 당시 1병이 실종이 됐고 그날 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서 순직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왜 죽었는가? 누가 구명조끼나 어떤 안전 장구도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하였는가? 그 사람들, 이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실체적 원인을 따지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소장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해갖고 유족이 이의 신청을 해서 대구지검에 이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 초기에 이제 초동 수사를 해서 이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이죠. 박정훈 대령의 이 임성근 소장까지 피의자로 적시해서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하려고 하자 이걸 방해했다는 수사 외압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박정훈 대령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니까 그거를 처음에 집단항명수괴죄, 나중에 이제 항명죄로 기소해서 진행된 사건이 또 있겠죠. 우선 사망사건과 수사 경위를 보면 23년 7월 19일 벌써 이제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최해병이 사망을 했고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선 것이 7월 20일 경입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수사를 합니다. 열흘 정도 수사해서 이 사건이 대대장들은 물론이고 이건 임성근 소장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입건을 하고요. 그리고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쉽게 말해서 병사나 군인이 죽으면 그 죽음을 유발한 범죄에는 이제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해라 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은 초동 수사만 한 것이고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첩을 할 때 피의자를 적시하게 돼 있어요. 피의자, 피의사실, 죄명 이렇게 3개. 그래서 그 피의자의 범위를 임성근 소장 이하 간부 8명으로 선정을 해서 이첩을 하기로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까지 7월 30일에 전부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31일에 갑자기 그날은 이제 국방부 장관 전날 결재를 받았으니 국회에 대한 설명과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7월 31일에 11시 57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전날 결재했던 것을 뒤집고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을 취소하라, 보류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 국회 설명도 취소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지시를 또 합니다. 여기서 임성근 1사단장을 정상근무시켜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를 한 게 11시 57분이었는데 3분 전인 11시 54분에 그 유명한 02-800-7070 번호,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석 장관한테 전화가 갔었죠. 그런 내용이 이제 내려오고 나서 국회 설명이나 언론 브리핑이 모두 취소가 되고 박정훈 대령은 복귀를 해서 이틀 동안 해병대 대책회의가 이어집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야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의가 열리고 박정훈 대령은 여기에 대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되고 군사법원법상 지체 없이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과 약속한 8월 2일 날, 즉 3일 이틀 뒤죠. 이틀 뒤에 경찰로 예정대로 사건을 이첩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결국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이 되자 박정훈 대령은 법에 따라서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을 하고요. 네, 그것이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고 난리가 나죠. 뉴스에 많이 나온 대로. 그래서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되고 또 항명죄로 또 수사를 받게 되고 구속영장도 청구됐다가 기각당하고 그리고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박정훈 대령이 경찰에 이첩했던 그 사건 기록은 군 검찰단이 내려가서 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뭐 국방부 조사본부로 그 사건 기록을 가져가서 처음에 임성근 소장 이하 8명 간부를 피의자로 적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외압을 받아서 결국 2명만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시키고요. 경북경찰청은 아시는 대로 임성근 사단장과 몇몇 간부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해서 송치를 하고 나머지는 임성근 사단장과 같은 몇 명은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군사 재판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그 당시에 KB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죠. 이종석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으셨었다 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걸 또 군검찰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국방부 장관의 상관인데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상관 명예훼손죄도 추가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이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9일에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1심 전부 무죄를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주희 변호사님이 원고를 쓰실 때는
무죄 선고 이전에 쓰셔가지고 무죄 부분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절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과 항명죄 부분인데요. 여기에 왜 박정훈 대령의 이 무죄가 났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수사 외압이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인가 하는 부분이 재판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보면은 병사, 그러니까 군인이 사망한 범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 관할권이 없습니다. 혹자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아예 없으니까 박정훈 대령이 했던 초동 수사 자체도 무효고 박정훈 대령은 잘못된 수사를 한 것이다 라고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사권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 관할권이 없는 겁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민간 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군인이에요. 그럼 경찰은 그 수사를 못하죠. 헌병대, 그러니까 군사경찰로 이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눈앞에서 군인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잡았는데 우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거 수사하면 안 돼요. 그냥 경찰이 놔줍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필요하면 체포도 해야 되고요.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군사경찰로 넘기는 것이죠. 즉 수사권은 있되 수사 관할이 군사경찰에 있기 때문에 민간경찰한테 관할이 없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은 군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진행을 한 것이고 열흘 정도 진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수사 관할이 있는 경찰로 이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 관할권은 여기서 구분되어야 한다. 이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수사 관할이 있는 경찰로의 이첩은 지체 없이 해야 된다고 군사법원법과 이제 관련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상부에서 지금 이첩을 보류하라라고 하는 지시 자체가 이게 불법이다. 법에는 바로 이첩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보다는 당연히 법률이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첩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1심 무죄 판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휘관과 군사경찰은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할 의무만 있을 것뿐이지 이것을 뭐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보류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내용, 수사 결과나 내용을 수정하라고 할 만한 그런 지휘권, 그런 명령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명령은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하였다 해서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1심 군사법원 무죄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여기 291쪽에 한번 보시면 이 무죄 판결에 아주 큰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이종섭 장관이 명령을 내릴 때 배석했던 정종범 부사령관이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없었더라면은 상당히 재판이 어려웠을 거예요. 부당한 짓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5번 누구누구 수사 운동하면 안 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피의자를 다 빼라는 얘기죠. 임성근 사단장만 빼라라고 하면 너무 속보이고 티가 나니까 다 빼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이런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불법 명령이죠. 그리고 6번 휴가 처리난 후 보고 이후 공식적 휴가 처리, 휴가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을 말하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그때 직무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장만 딱 집어서 지금 사단장이 정상 근무하고 있냐? 아니면 지금 직무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출근을 안 했겠네. 그럼 오늘은 휴가 처리를 하고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해라 라는 지시를 한 게 바로 여기 메모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8명 중에 다른 7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고 임성근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정상 근무를 시켰다는 것은 명백하게 임성근을 구하기 위한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장관은 8월 9일 보고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경찰로 이첩하기로 예정돼 있던 날짜는 8월 2일입니다. 그런데 8월 9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그 당시에 저희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가 8월 8일까지였어요. 8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장관이 8월 9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일이 있으니 그때까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묶어둬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 결국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겠죠.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800에 7070 번호 붙어 있고 그리고 또 경찰에 이첩을 했더니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장관한테까지 개인 휴대전화로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막 뭐라 하고 항명죄로 입건해서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핵심에는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그런 몰상식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에는 저는 처음에는 또 군대가 이렇게 뭔가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구나, 군 내부에서 뭔가 지금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대통령 차원에서 이런 외압이 일어났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외압에도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 어떤 이제 수사단장의 용기 이런 것들이 이 사건에서 어떤 시사하는 공직사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여전히 1심에서 박정훈 대리의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습니다만 군검찰이 계속 항소를 해서 2심은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민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최혜병의 순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지검이 수사 중에 있는데 몇 달째 계속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순직해병 특검법을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발의했죠. 3번 발의했는데 전부 다 거부권에 가고 막혀서 부결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수사 외압 대통령까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특검법이 조속히 이번에는 통과가 돼가지고 진상이 밝혀지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군이 이제 혁명을 저질렀다는 박정훈 대령 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까지 적시를 해가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을 할 때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박정훈 대령이 문자 메시지나 이런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웠다. 그리고 그 피하 수사관들한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증거를 은폐하도록 시켰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시켰으니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은 핸드폰을 건드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허위 진술이나 이런 은폐를 시켰다는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저희가 신문을 하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했더니 자기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작출해낸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해당 군검사들 또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좀 정리가 됐으면 저희 좋겠습니다. 내란 탄핵 정국에서 사실 저희는 무죄가 이게 법리적으로야 이건 군사법원도 무죄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극심한 외압이 군 판사들한테 가해질 것이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계엄이나 탄핵 정국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스럽게도 무죄가 이렇게 무난하게 선고가 되게 되었고, 나중에 지금 해당 군 판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기각한 군 판사에 대해서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사찰을 지시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그 식은땀이 한번 흘렀던 사건입니다. 모쪼록 이 사건이 부당한 외압에 군인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같은 군수사기관에 대해서 여전히 군 지휘관들, 그러니까 뭐 법조인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수사를 해보지 않은 그런 그냥 일반 전투 지휘관들이 마치 그냥 일반 자기 부하 다루듯이 자기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아직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법 절차에는 지휘관이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풍조가 확실하게 좀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수사단장 재판 관련해서 앞으로 일정 방향 말씀하십시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예, 지금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군사법원에서 사건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가 돼가지고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뭐 한두 달 내로는 이제 기일이 잡힐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아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1심 판결이 너무 잘 나와줘가지고 거기서 군검찰의 어떤 허황된 논리나 이런 것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2심에서 뭐 그 내용이 뒤집히거나 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저희는 군검찰 망신만 당하지 말고 그냥 항소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항소를 했으니 저희가 그냥 소소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답을 준비 중인데, 항소심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는데 이제 치중을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명령이 아닌 이제 불법 명령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는 박정훈 대령한테 그 명령이 도달도 하지 않았다는 점.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가 이 명령을 명시적으로 내리면 직권남용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명시적으로 박 대령한테 이거 해라고 명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 명령이 없었으니까 애초에 항명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서 이제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왜 그 불법 명령이 내려오게 되었는가라는 경위, 즉 대통령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인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도 증인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왜 책상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경로를 했는지 물어봐야죠. 그런 부분을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가 한두 번이었어야 터지고. 근데 하여튼 지금 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윤모 씨를 전원지로 해서 진행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마치 블랙홀 같이 문제를 헤아리는데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만,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왜 죽었는가를 따지는 일,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의 문제,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게고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그 수사 외압이라든가 항명 혐의를 씌우는 문제, 물론 이건 정말로 그 윤모 씨로부터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군에서 이런 그 불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책임의 문제라든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때 군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 지금 그것이 기업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그 위헌적이고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고급 지휘관들과 장병들이 왜 그런 명령을 따랐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역시 이 해병대 문제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최해병을 포함한 많은 그 해병대 병사들이 이거는 사실은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 비슷한데 심지어 간부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국군 장병들이 훈련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민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위험한 임무에 투입이 됩니다. 산불 조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그 재해 상황에서의 군안 구조 이런 데 투입이 되는데 최해병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제대로 된 안전장구를 갖추지 못했다든가 또는 그런 군안 활동에 필요한 어떤 훈련이라든가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이 됐다는 거죠. 왜 군은 이 문제도 사실은 지적된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합니다. 여전히 대민 지원이라는 목하에 이제 무모하게 투입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급기야 그러다 보니 이런 사망 사건을 우리가 또다시 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세션의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그 플로어에서 지금 궁금하신 점 질문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이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포함해서 그 저녁에 같이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발표하신 분들도 추가로 좀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어로 마이크를 돌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예비역 대령님이시라고 중령이시라고요? 자꾸 마이크를 제가 잡아서 죄송합니다. 기회를 골고루 가져야 되는데 저는 육사 출신이 아니고 삼사 출신입니다. 출신이고 인사참모부 인력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또 삼사 출신으로서 특별하게 해외 위탁교육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제가 30년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느낀 것은 인사의 부적절입니다. 엊그저께 TV에서 나왔는데요. 3사 출신은 3%, 6사, 3사, 학사 할 것 없이 6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3%고 6사는 16, 20%의 대령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6사 출신 장교는 그 양반이고 3사 출신 장교는 머슴입니다. 머슴. 실컷 일은 하고 또 부대 그 성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인사평가나 보갑평가 또는 진급에 가장 불리한 그 어떤 프레임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현재 그런 프레임을 깨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그 프레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군인도 그런 인사나 국가 평정, 진급에 대해서 평등해야 된다. 남녀 평등도 중요하지만 인사 정책도 대폭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그 아까 10%라고 했는데 그 여성 장교의 비율이 앞으로
50대 50 아니면 더 여성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차별하지 않고 군대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제를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느 누구라도 한 번쯤 한 1년 정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 작전권을 우리한테 달라.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가 88년도에 육군본부 전 장군들 회의할 때 그때 소련 때인데요. 저한테 육군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라 그러래.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정책입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건 도쿄태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했는데 그것도 유학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날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 통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서울에서 시베리아를 달리는 철도만 오픈이 되면 통일은 자동으로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에 있는 그 남성들도 결혼도 거의 다 해서 자식도 많이 난다고. 북한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기 뭐 베트남이나 어디 우즈베키스탄으로 갈 게 아니라 북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동으로 결혼도 하고 또 한민족의 피도 이어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남북통일을 한다, 뭐 무슨 작전권을 이수한다 모든 걸 떠나서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KTX가 저기 실크로드를 지나서 유럽까지 간다.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답변할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 자리에 아니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아준다. 보내주시죠. 네, 보내주시죠. 예, 저기 또 다른 분들 질문이나 뭐 의견 계속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분들과 시간을 이렇게 좀 공평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말씀은 최대한 좀 압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인이고요. 변희수님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 젠더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변희수 하사가 여군에 입대하겠다라고 해서 못가게 막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받아들이고 가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좀 군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바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을 가겠다라고 발표하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용기를 내서 했지만 또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과 가는 사람의 입장을 완충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군대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충지대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발표하신 분들 중에 완충지대라 하면 조금 더 구체화하면 어떤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런 젠더 갈등을 스스로 겪고 있는 사람을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상황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충 상담소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됐을 때 가려고 할 때 그쪽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저는 말씀드렸어요.
군대에서는 아직 그 발제 제목이 양성평등을 넘어서 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직 우리 군대에서는 그냥 여성, 남성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인식이 아직 우리 군대에서는 뭐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뭐 다른 조직들에서는 뭔가 뭐 조사할 때도 보면 남성, 여성 그 외에 막 기타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군대는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제는 그런 논의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생각했던 미군 같은 경우에도 좀 퇴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DEI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우리가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남성, 여성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군인복무기본법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약간 피상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대에서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 숫자의 그 인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많은 뭐 어떤 자원들을 쓰는 시간과 예산을 쓸 만큼 그런 군대가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양성 측면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아직은 조금 요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는 봅니다만 아직 우리 군의 현실은 거기까지 수용하고 뭔가 가보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갈등에 대해서 그것을 군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일련의 절차와 기구를 마련해서 조정하고 또 어떤 변호사의 경우처럼 군종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기까지 그런 일련의 절차를 아직은 참 준비하기가 어렵고요. 그게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데서 이런 부분에 관한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 또한 행보가 굉장히 좀 더디다는 반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미혁 총영분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뭐가 잘 돌아가면 그게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상호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군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군대는 사회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군에서도 문제적인 양상을 포함해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요. 선한 영향력 또한 사회로부터 군으로 이전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적 감시와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또는 더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더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만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이라든가 나아가서 항명죄를 더 씌우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계엄정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대통령의 위헌 불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수명 자세,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문제는 과연 군대에서 명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령이 돼야 되고 군인들은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기준을 가지고 수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덧붙인다면 이건 그냥 문민 통제 이렇게 툭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민 통제의 기본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민 권력이 군을 온전히 통제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방식과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 문민 권력이 잘못된 생각과 행태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군은 거기에 따른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따르지 말았어야 될까요? 심사를 했어야 될까요? 그 심사가 얼마나 복잡한 일인데, 이거는 문민 통제라고 일변해서 다루기 어려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가장 첫 번째 화두는 군인들은 어떤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인가. 군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정해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김기현 변호사께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좀 청해봅니다. 네, 저입니다. 이게 군인이 또 공무원하고 많이 다른 것이, 공무원은 보면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이런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뭐 자기한테 내려온 지시나 명령이 부당하다는 걸 소명을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근데 군인은 그런 게 따로 지금 제도와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땅히 명백히 불법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군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 현행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군인복무 기본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관한테 명령을 부여하고는 있어요. 상관은 직무상 뭐 적법한 이런 지시만 해야 된다. 법에 어긋나는 그런 지시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관이 그런 불법한 지시를 근데 했을 때 부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둘 필요가 있다. 저는 해외 사례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서면으로 그 부당한 지시를 소명을 하고 자기는 거부를 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규정이나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2007년에 병사로 입대를 했었는데, 그때 해병대 훈련소에서도 사실은 규정은 없지만 모두는 알죠. 불법한 명령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때 저도 훈련소에서 우리 교육대장이 강의를 하는데,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불법인 명령은 너희들은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당연히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는데, 마땅히 그렇다면 불법 명령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놔야죠. 제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일반적인 그런 분야를 넘어서서 사법 분야, 사법 절차, 군 형사 절차나 군사 경찰, 검찰, 군 판사 이런 분야는 훨씬 더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휘관들이 뭐 이런 군사 경찰, 이런 검찰이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물론 긴급한 상황이나 뭐 그런 경우에 그런 명령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명령은 향후에 전부 다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했으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박대령한테 해병대에다가 이런 이첩 보류 같은 이제 수사 외압을 행사할 때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은, 이종섭 장관이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섣불리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그런 정도의 대안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첨언하면은 군인에 관한 법제를 굉장히 촘촘하게 갖추고 있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군에서는 군인법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 군인법에서 명령에 대한 복종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에게 복종해야 한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완전하게 양심적으로 그리고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명령이나 직무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에 대해서는 이거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권리 규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복잡한 정황을 따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아까 앞에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독일의 경우에 군인들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 하에서 시민적 어떤 권리의 기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재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한 가지 부과되는 개념이 생각하는 전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불법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존엄을 침해하거나 직무 외의 것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어떤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규범을 만드는 일이 지금 우리 목전에 놓인 굉장히 중요하고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플로어에서 조금 더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손을 드신 게 아니라 귀를 이렇게 만지신 거죠? 다른 분들은 혹시? 실제로 드리긴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좀 고민을 하고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미 육군에서 복무했던 여군이고요. 4년 정도 복무하고 제대했습니다. 네, 2021년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허용이 되었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군에서. 그 당시에 저는 복무 중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다지 이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제가 그냥 남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군인 친구가 사실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거였어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중대 내나 대대 내에서 이야기가 돌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막 엄청나게 큰 충격이나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서 약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을 배려해서 완충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사실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겪었을 때 실제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피부는 녹색이고 우리의 성별은 녹색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크게 득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군이 저희가 이제 참 이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퇴행을 했지만 퇴행한 것이 군대가 원해서 이 군대 내의 의견이 합치돼서 퇴행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퇴행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여기서 결론으로 뭘 말하고 싶은지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히 완충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알겠다 그런 이야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것은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게 빨랐다입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미군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그나마 조금 더 포용적이지요. 인종적이거나 성적인 면에서 좀 더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나름 해왔고 그것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복무하셨던 부대에서 그런 분위기로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군이 더 변화되게 군인들의 생각이 바뀌게 그렇게 계속 추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완충기구 또는 돕기 위한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더 준비되어야 비로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냥 우리 다 군인이야 남자고 여자고 또 트랜스젠더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플로어에서 또 말씀하실 분 예.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전달하다가 그냥 말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열군 운영위원회 김선우라고 하고요. 네, 아까 나왔던 주제들 두 가지에 대해서 저도 그냥 말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사실 일단 뭐 트랜스젠더 군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변희수 하사가 뭐 그냥 성전환을 해서 나 여군으로 갈래가 아니라 어쨌든 그 지휘기가 뭐라고 해야 돼, 보고 체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상관한테 다 그거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제 뭐 그때 주고받은 어떤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뭐 절대 안 돼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어떤 개인 단위에 있어서는 그런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해서 뭔가 뭐 그게 우호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단순히 어떤 특별한 입장이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조직적으로는 엄청나게 그거를 이제 배제하는 쪽을 이제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배제된 거에 있어서 뭐 어떻게 이거를 좀 더 나은 이제 제도를 만들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군대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렇게 군대가 만들어져 어떤 역사적인 연원들이나 구조 같은 것들을 좀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학명에 관해서도 사실 이제 학명권을 이제 제도화하는 것도 이제 분명히 중요하고 사실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그 단순히 이제 그게 군대만의 어떤 법과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사회에서 또 어떤 것들이 이제 부당한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은 뭐 문해력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상 항명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누군가는 저거는 부당한 명령이 아니야, 혹은 뭐 이거는 뭐 비윤리적이지 않아, 이런 식의 어떤 받아들이는 양해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존재하면은 그런 항명권이 존재해도 사실은 아무도 항명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또 이게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이제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폭넓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문화와 규범을 새로 세우고 만드는 일, 그것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 네, 말씀하시죠. 거의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평화운동단체 전정홍 세상에서 활동하는 이용석이라고 하고요. 신재욱, 정미선 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생각에도 군대가 사회보다 앞서서 뭔가 바뀌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게 먼저 확립이 되고, 인권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게 이제 군대에서도 차츰 바뀌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 인권에서 해결이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들이 더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군대에서만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도 도입이 안 되는데 군대 안에서 트랜스젠더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사회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어쨌든 이 사회에서 확립되어 있는 어떤 인권의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들이 군대에서도 통용될 수 있고 군대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평화운동 혹은 시민사회에서 군대에게 그런 변화를 강제시키거나 군대가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좀 효과적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네, 신재욱 선생님이나 정민 선생님 두 분의 경험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군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 스스로 임하는 건 어렵고 이미 수많은 군인권 관련 사망 사건이나 뭐 그런 거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래서 뭐 요즘 베트남에서 지키는 자를 뭐 누가 지킬 것이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외부의 어떤 시민 감시나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군에서도 그런 좀 변화가 전향적으로 일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 사회에서도 아직 미흡하지만 사회적으로 좀 합의된 어떤 인권에 대한 어떤 영역 그리고 정도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어쨌든 군인권 보호관제도도 사실 국방부지만 제도를 이제 가져온 거고 ombudsman이라는 게 어쨌든 사실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다 기본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바로 다음하게 이제 특정한 뭐 경우에 그 군인이란 특정한 뭐 어디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려면은 저는 그것들을 좀 대리해주는 ombudsman이 대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리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좀 독립적인 군인권 보호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아까 한명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뭐 그 문해력도 말씀하셨지만 군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하지만 그 군인 한 명 한 명이 정말 시민이 되어야 저는 완벽하게 어떤 그런 혁명권 같은 것도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와 관련해서도 사실 군인이 정신교육을 받을 때 저는 좀 그런 말씀하신 어떤 인권과 같은 어떤 감수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그래야만 이제 좀 사회에서의 어떤 연동 그 감각 같은 것들이 연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뭐 제도도 중요하고 제도가 사실은 저는 이제 제도가 바뀌면 군대는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조직인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보다는 군대라는 조직이 뭔가를 딱 시키면 아마 저 트랜스젠더 같은 것도 제도가 바뀌면 군대는 어쨌든 뭔가 빨리 적응할 것 같아요. 뭐 숙명여대 사건, 트랜스젠더 사건, 민간 그 학교에서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여군에 대해서도 그 배타적인 조직에서 트랜스젠더 여군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근데 만약에 제도가 바뀐다면 저는 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중요해서 막 인권 보호관이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앉아 있고 여기 있나요? 뭐 양성평 조직마다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충분히 좋은 걸 낼 수 있고 방향성 제시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들여다보면 다 국방부에서 앉힌 사람들이 여기 계시지 않죠. 네, 그래서 뭔가 저는 되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만약에 국회로 간다, 인권보호관 ombudsman이 국회로 가면 잘 될까? 한숨이 너무 깊습니다. 민주당이 되면 잘 될까? 그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대선 구면 이제 되니까 여자가 병사가 되면 성평등한 세상 올 거냐? 여자가 병사로 오면 성평등한 세상이 올까요? 네. 그래서 뭐 딱히 이렇게 막 명쾌하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또 추상적인 것 같긴 한데 계속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계속 때리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답인 것 같아요. 시민의.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가 저는 좀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많이 생각해 본 게 저는 이제 정통으로 교육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문화의 힘이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마 병사들이 계엄이라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아예 현대사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뭐 87년 뭐 6월항쟁 뭐 이런 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인권교육 제대로 안 해요. 국법교육밖에 안 하고 계엄의 5.18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고 그 특전사 병사들이 그렇게 태업을 한 것은 저는 서울의 봄의 영화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젊은 그 청년 병사들이. 그래서 우리도 시민사회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 더 좀 문화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막 되게 책 던져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 잘 이렇게 이런 분들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방법들을 저는 좀 고민을 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SNS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정통 이렇게 시위하는 것도 지금 아시겠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뭐랄까 부정적이랄까 반대의 측면에서 그 문화의 힘, 미디어의 힘 이런 것들을 최근에 또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극우 유튜브들 얘기입니다. 그 군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첨언한다면 군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때린다고 그러셨는데 때리면 잘 말을 더 안 들어요. 군인들이 버티거든요. 근데 당신네들이 필요한 게 뭐지? 그거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이 잘 듣습니다. 그 군인들이 제일 이야기를 나눌 때 좋아하는 표현이 우리 군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지 않은 시간 말씀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발표 또 토론 감사드리고요.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세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션입니다. 네, 마지막 세션이고 잠깐 자리 정도는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를 대여한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제 시계로는 55분인 거죠. 5시 15분에 여기서 다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뵙겠습니다.